올 들어 계속되던 반도체주의 질주 랠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투매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게 일시적인 조정인지 추세적 하락인지 숨죽여서 지켜보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반도체 도미노 급락의 이유,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오를 때도 무섭더니 떨어지는 속도는 더 무서운 것 같아요. 10%가 금요일에 빠졌는데 이렇게 돌연 급락한 이유가 뭐죠? 엔비디아가 지금 뉴욕 증시에서 한때 시총 3위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시총 3위라는 것은 엄청나게 덩치가 큰 회사인데 이렇게 덩치가 큰 회사에서 한순간에 주가가 10% 떨어진다? 전례가 없는 굉장히 큰 하락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시총 순위도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면서 다시 4등으로 탈락했거든요. 알파벳이 3위를 다시 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구글은 매그니피션트 7 종목에서 구글을 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가가 부진한 회사인데 인공지능 돌풍 속에서 가장 주목을 받아왔던, 각광을 받아왔던 엔비디아가 4등으로 떨어지고 그동안 부진했던 구글에도 밀렸다. 이것은 엔비디아로서는 상당히 수모고 또 이런 엔비디아가 갑자기 폭락을 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주의 연결고리에 있던 브로드컴, AMD, 퀄컴 이런 회사들이 잇따라 주가가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반도체 주가는 다 떨어지는 반도체 블랙 프라이데이를 연출했습니다. 자, 지금 회사별 주가 하락 폭을 보면요. 이 SMCI, 수마컴이라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하죠? 예, 이 인공지능의 최대 수혜자 23%나 떨어졌고요. 하루 만에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예. ARM 같은 회사, 이 ARM은 16% 손정희 회장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엔비디아가 GPU를 설계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잘 안 되면 ARM도 잘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엔비디아 바로 밑에 이제 하락폭을 보인 5.44 이것은 엔비디아보다도 원래 GPU를 먼저 개발했던 엔비디아의 현재 창업주 젠손 황이 과거에 다니던 회사입니다. 이 AMD가 지금 엔비디아의 대체제 GPU를 막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역풍을 맞았고요. 자, 이 마이크론은 이 회사는 HBM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메모리 회사. 이 회사 주가도 떨어졌고 브로드컴, 인텔, 퀄컴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하나가 무너지니까 와르르 같이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생겼다. 지금 그래서 반도체 관련 주가들은 그야말로 주말에 뜬 눈으로 잠 못 이루는 지금 주말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중요할 것 같아요, 박사님. 왜냐면 이게 구조적으로 다 하락을 이제 앞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단기간에 다시 또 회복을 할 수 있는 건지. 예, 지금 지난 주말 그러니까 4월 19일이라는 날짜가 반도체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SMCI라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주식회사라는 이 수마콤이 그동안에 2년 동안 정확하게 8분기 연속으로요. 실적 발표 11일 전에 영업일 기준으로 11일 전에 예비치를 발표해 왔어요. 그때 예비치를 발표할 때마다 인공지능 관련 주가들이 엄청나게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픈 AI의 생성형 챗GPT가 사실상 나온 게 지금 2년이 좀 넘어가는데요. 그때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자기들 실적 발표 11일 전에 예비치를 발표했는데 그 예비치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대폭발했거든요. 근데 이 수마콤이라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엔비디아가 GPU를
설계하면 TSMC가 만들고 그것이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넘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죠. 예, 그 맥락이 맞아요.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GPU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서브로 만들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SMCI가 해왔던 겁니다. 이 찰스 리앙이라는 분, 이분이 대만계 미국인이고 또 젠슨 황과 굉장히 가까운 뭐 같은 피를 타고난 같이 또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죠. 그런데 여기서 4월 그러니까 19일 날 발표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아, 그동안 관리에 따르면 8분기 연속으로 예상치를 발표했으니까 영업일로 기준 예. 11일 전에. 근데 이번에는 왜 안 했을까요? 저도 기다리다가 그날 밤을 설쳤거든요. 아, 네. 그런데 끝내 발표를 안 한 겁니다. 근데 발표 안 한 이유도 발표 안 했어요. 수상하네요. 그러니까 문의가 막 쇄도했거든요. 찰스 리앙 선생님 왜 발표 안 하십니까? 오늘 발표하는 겁니까? 안 합니까? 또 장이 끝나고 나면 애프터하우에 발표할 것인가? 그런데 끝내 발표 안 했다고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배신이다. 수마콤의 배신이다. 그리고 지난 8개 분기 연속으로 발표할 때는 그렇게 크게 큰 소리 쳐서 선전하더니 이번에 발표를 안 했어?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 이게 사실 실적 예상치를 발표하는 것 자체는 의무는 없는 거긴 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걸 안 했다. 그러면 실적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반도체가 좀 안 좋은 칭후가 몇 군데서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면 TSMC가 이거 2분기 반도체 매출 전망이 좋지 않아 라고 얘기했죠. 거기다가 또 ASML 같은 그 반도체 슈퍼얼 여기도 굉장히 매출이 줄었으니까 인공지능만 잘 되고 나머지는 잘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시중의 관심이 인공지능의 그 중대한 연결고리 한복판에 있는 스마콤의 실적 발표를 못 모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SMCI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배신을 한 거죠. 아무 말도 않고 넘어가 버렸어요. 오늘이라도 하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동안에 꼭 11일 전에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내일 모레 발표하는데 정확하게는 5월 7일 날 발표하는데 그거 뭐 임박해서 발표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일 기준으로 11일 전에 발표한 하나의 전례로서 하나의 관행으로서 했는데 안 했다. 여기는 뭔가 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 갑자기 크게 줄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동안에 8분기 중에서 7분기 발표할 때마다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었는데 그런 어떤 서프라이즈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가 생기면서 SMCI의 주가가 23%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SMCI 주가가 떨어져? 그럼 이거 엔비디아에 문제가 있겠지. 엔비디아가 떨어졌고 엔비디아에 문제가 있어? AMD, 퀄컴, 마이크론, 브로드컴 여기서 도미노로 쓰러진 그런 어떤 그야말로 금요일 밤에 대학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참 반도체 생태계가 얼마나 서로 맞물려 있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부부 관계보다 더 가깝게. 부부 관계보다. 한쪽에서 기침하면 한쪽에서는 폐렴 걸리고 한쪽에서는 폐암 걸려서 죽는 또 그 반대로 잘 되면 뜨는 다 같이 오르는. 그런 어떤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유가 너무 무서웠어요, 박사님. 사실 이번 주 시장이 또 이제 되게 긴장하면서 보고 있는 게 뭐 이런 이슈들도 있지만 빅테크들이 줄줄이 또 실적이 나오잖아요. 각 회사별로 좀 쟁점을 보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 주가가 떨어지니까 지금 실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스마콤이 예비 실적을 발표 안 했어? 그래서 떨어졌다. 그러면 진상은 무엇인가? 종래에도 빅테크가 실적을 발표하면 세계 경제가 관심을 집중했고 특히 최근 한 6개월간은 빅테크가 끌어오는 장이었으니까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적 발표 이전에 너무 악재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죠. 실적은 괜찮았을 거야.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번 주 그야말로 전 세계의 눈이 뉴욕 증시의 눈은 뉴욕 증시 빅테크 실적 발표에 모아지고 있는데 자, 첫 스타트를 테슬라가 엽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실적도 별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실적이 안 좋다면 왜 앞으로 당신이 먼저 스타트를 열어가지고 분위기를 흐리느냐.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어닝 쇼크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시장에서는 그 다음 날 24일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중에서 메타가 상당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이 두 회사가 제일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5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24일 날 메타 실적이 나오면 최근에 반도체 어떤 실체도 없는 상태에서 공포감에서 떨어지는 이거 일거에 반전해 줄 거야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UBS라는 그 유명한 스위스 은행이 너무 기대하지 마. 이래 또 찬물을 또 끼얹어 버린 거예요. UBS가 빅테크 6개사 우리 조사해 봤더니 6개사의 평균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지난 4분기에는 68.2%였는데 1분기에는 42.1%로 뚝 떨어질 것이야. 여기 말하는 빅테크 6개 회사가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애플인데 지금 기대하는 회사가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너마저도 그 주당 순이익이 earning per share라고 하는 뉴욕 증시에서는 그 회사의 실적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치는 지표가 바로 주당 순이익률입니다. EPS라고 하죠. 예, 그런데 이 EPS도 42% 늘어난다는 건 굉장히 크게 느는 거거든요. 근데 신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또 주목을 더 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점을 통과한 것이 아니냐. 이 불안. 자, 지난 주말에 또 하나 지금 뉴욕 증시에 찬물을 끼얹은 유명한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말씀하시는 예, 넷플릭스 실적 정말 좋았습니다. 넷플릭스 실적을 보면요. 넷플릭스는 구독자 수 16% 증가, 매출 14% 증가, 순이익 78.7%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 넷플릭스가 이 실적 발표하는 그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다음 분기부터는 이제 구독자 수 발표 안 할래. 자, 이 OTT는 구독자 수가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시장이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구독자 수 늘리는데 너무 쇼크를 그동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2분기 별로 잘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주가가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빅테크 실적은 넷플릭스처럼 겉으로 드러난 매출, 이익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이던스 나쁘면 또 떨어질 수 있다. 정점을 통과했을 수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실적은 단순하게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최대의 관전 포인트는 정점을 통과했느냐 아니면 스틸 위를 향해서 올라가느냐 또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 대목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가가 실적을 좀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분기가 이제 나쁠 거라고 생각이 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워낙 지금 빅테크가 가격이 많이 폭발했기 때문에 실적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느냐 또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느냐 여기에 뉴욕 증시가 지금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주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죄다 이제 실적 발표가 있어서요. 박사님 저희도 이번 주 화이팅을 해야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주 6일 근무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거기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소식도 준비를 했는데요. 테슬라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다음 주 예정이었던 인도 방문 소식을 돌연 연기를 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나고 인도 투자 계획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정이었는데요. 테슬라의 지금 상황을 보면 머스크가 인도를 갈 여력이 있겠나 이런 부정적인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머스크가 왜 못 가는지 이유를 좀 밝히긴 했어요. 테슬라의 매우 무거운 의무 때문에 미룬다. 이 일정을 좀 미루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뭘까요? 무거운 의무라는 게 바로 23일 날 주주들에게 실적 발표하는 게 의무잖아요. 그리고 실적이 워낙 형편없을 것으로 보이니까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이러한 의무들이 있겠죠. 그래서 머스크가 자신이 운영하는 과거 트위터로 불리던 X에
안타깝게도 테슬라의 매우 무거운 의무로 인해 인도 방문이 연기됐다. 올해 말 방문을 고대하고 있다고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실적 발표 6개월 전부터 예정돼 있던 겁니다. 근데 인도 바로 지난주에 인도 가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사실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해드렸죠. 무거운 의무가 옛날부터 있은 건 아닌데 뭐 본인이 인도 간다고 해서 테슬라가 뭐 어떤 의무를 못할 정도의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무거운 의무라는 얘기는 핑계고 무언가 인도하고 관계에서 엄청난 암초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보면 그 인도 관련한 뭐 주요 임원이 사임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게 핵심인데요. 자, 지금 왜 머스크가 인도로 가려고 그랬나? 중국 안 되니까. 중국 비아디가 공격하는 거 도저히 가격 인하에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다 해서 우리 인도로 갈래. 그럼 인도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인도가요. 지금 선거를 6주에 걸쳐서 하는데 큰 나라고 좀 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에 선거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렇다면 모디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와야 되는 거예요. 아, 투자를 유치하거나 하는 게 다 모디 총리의 성과로 가려면. 그럼요. 그런데 지금 안 간다는 얘기는 협상이 결렬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협상을 주도해 왔던 협상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 테슬라가 미국에 인도에 갈 테니까 앞으로 투자할 테니까 관세 좀 낮춰줘. 5년간 관세를 낮춰주면 지금 못 팔던 이 테슬라의 전기차를 인도 시장에 폭발적으로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인도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나 또 관세 장벽이 높은 나라로 꼽히잖아요. 관세가 100%예요. 그러니까 인도에 진출한다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인도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5년간은 그 테슬라 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한 푼도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폭발적으로 팔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대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테슬라가 대대적인 감원을 하면서 2인자, 3인자 다 그만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바로 인도와의 이 중대한 협상을 해왔던 최고 경영자 한 명이 테슬라, 머스크하고는 같이 일 못하겠어 그러면서 그만둬버린 겁니다. 그 이름이 로한 파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도 쇼크는 로한 파텔 쇼크다. 연말에 한다? 글쎄요. 그 연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모디 총리 입장에서는 연말에 하는 거 별 의미가 없다. 사실 동기가 좀 떨어지네요. 모디 총리 입장에선. 그런 면에서 테슬라로서는 자신들은 무거운 책무라고 그랬죠. 23일 실적 발표했을 때 그 인도를 발표해야 그것을 바로 머스크가 인도에 가서 우리 인도에 테슬라 전기차 수출 대량으로 하기로 한 계약서 관세 인하 또는 면제 그걸 꽝꽝꽝 해야 그것이 의무를 해결하는 길인데 그게 사실상 어려워진 겁니다. 이제 머스크가 그냥 얼굴 나타내면서 앞으로 잘해볼게 이런데 지금 머스크 자체가 오나 리스크거든요. 그냥 대책 없이 나타나면 투자자들이 과연 기분이 좋겠는가? 뭐 이런 면에서 인도로 가지 못한다는 발표는 최대 악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 컨콜 때 23일 컨콜 때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차값을 낮추던데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만만치가 않아요, 비아디가? 그렇습니다. 비아디가 완전히 1등으로 올라서 버렸습니다. 이 비아디 1등은 전기차는 물론이고 내연차까지 포함해서 1등으로 올라왔고 테슬라는 더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테슬라와 비아디 경쟁은 사실상 비아디가 이겼다. 테슬라가 지는 쪽으로 굳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차값을 그럼 동시다발적으로 내리는 건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올린다고 해서 실제로 올렸다가 또 내리잖아요. 또 변죽인데 지금요 테슬라가 차값 내린다고 해서 테슬라가 더 많이 팔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리면 테슬라 차 사겠다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기다리죠. 그렇죠. 내일 더 내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고육지책이겠지만 돌파구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 23일에 예정된 테슬라 1분기 실적 나오면 추가로 테슬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